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을까. 살아 있어서 결국 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구나. 삶이란 그런 거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달북 여군장교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어찌 보면 터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익숙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렇게 포옹을 잘 못해요. 그런 삶을 저는 3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무조건 안으라고 해. 와, 미쳤어. 갑자기 같은 여자교회 집사분들이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정치병자야 막 이랬거든요. 진짜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EGS 익숙이 되니까 내가 어떤 걸 못 받으면서 살았구나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는 이제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연인 사이도 이런 스킨십 자체를 너무 이상한 문화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이제 한국식의 또 다른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스킨십을 해외를 많이 나가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 받는 감동이 컸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그때 당시 그 영상들을 봤을 때 그러한 감동을 내가 새롭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제스처에서 제가 보고 이렇게 따뜻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부분을 내가 또 다시 보게 된 거는 저는 미국에 대한 완전히 안 좋은 정말로 이상한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다니면서 인권 활동하면서 미국 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정말 아주 친근하게 저를 대해주는 거 이제는 외국인들하고 자주 좀 만나는 상황이잖아. 이제는 자연스럽게 악수하면서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정말 스킨십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교감과 교류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영상 보고도 너무 이제 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 감정을 어찌 보면 이제 어린아이처럼 한국 와서 처음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이라서 그 받는 감정이 내가 이 감정을 몰랐구나. 같은 국민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너무 당연하구나 라고 이제 감사하게 받았는데 내가 정말로 북한에서 30년 동안 정말 증오의 대상처럼 배웠던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 알게 되면서 그 감정이 변했는데 그들의 스킨십 문화를 자체를 봤을 때 그 감정은 또 다른 감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댓글이 어떻게 좋아요가 4,000개나. 이야, 너무 놀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들어올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 낳아준 부모를 저주했던 사람이었어요. 북한에서 낳아준 부모 모르고 이제 저를 키워주시던 첫 번째 입양하시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두 번째는 강제로 입양하고 제가 원하지 않았던 군 생활까지 그 끔찍한 지옥 생활을 겪고 원했던 결혼이지만 결국 결혼의 결말도 아이의 죽음으로 또 다른 비극을 맞고 그 삶을 살아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낳아준 엄마를 제가 그분을 저주한 게 제가 이재순 군사대학에서 하반신 마비됐을 때였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뭐라고 저주했냐면 나와서 책임도 못 질고 그냥 엎어놓고 죽여버리지 왜 남 줬냐고. 왜 이 세상에 아무런 혈육이 없는 나를 만들었냐고. 제가 그렇게 저주했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제 인생에 대한 원망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 왔을 때까지도 이 길을 오는 과정이 결국 순탄한 길은 아니었잖아요. 그 길에서 또 다른 아이 하나를 낳는 생리별로 하는 아픔을 겪어야겠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 한국 와서도 두고온 아이들에 대한 그 고통이 나한테는 멈춰지질 않았어요.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한 부모님에 대한
나를 낳아준 그분에 대한 저주가 한국 와서 한 3년 되면서부터 제가 멈춰지기 시작했어요. 사니까 결국 이런 행운도 누려보는구나. 살아있으니까 결국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술 한 잔이라도 볼 수 있었고, 살아있어서 결국 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구나. 삶이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낳아준 그분에게 낳으셔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처럼, 지금의 나처럼 그때의 나를 보낼 수 없는 그 상황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나마 나를 좋은 집에 좋은 분들에게 입양시키느라고 그 고통을 감내했을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마음속으로 저주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감사한 삶 살겠다. 그 감사함을 알게 되니까 그 내가 지나온 고통에 대한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의 교육처럼 생각되더라고요.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을까.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지금의 제가 있겠어요? 그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지금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들 자랑할 게 너무 많죠. 그 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참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 아들이 지금 이제 12살이에요. 12살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민원 들어왔냐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이러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선행학습 시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선행학습이 뭔지를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나는 선행학습이 뭐예요 선생님? 이랬더니 이거 어머니 하신 거 아니요? 제가 뭘 했어요? 물어봤더니 민영이가 학교 가지간 그 수학 교과서를 있잖아요. 그때 1학기인데 그 1학기 교과서를 그때 아마 한 5월인가 4월 말인가 그때 됐어요. 그 교과서를 지금 방학 되기 전까지 거기까지 진도를 혼자 다 풀어갖고 왔대요. 그래, 이거 어머니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 뭔 줄 알고 내가 시켜요? 한국의 수학을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뭔지 알고 제가 시켜요? 이랬더니 그럼 이거 누가 시켰어요? 아빠가 시켰나요? 아빠가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어쨌든 무슨 상황인지 알겠고 제가 저녁에 엄마 물어볼게요. 근데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세요? 민영 이거 다 풀어갖고 와서 수학 시간에 놀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보니까 정말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신 시켰어? 이랬더니 아빠도 모른대요. 야, 내가 언제 그런 시간 있어? 나도 모른대. 너 이거 언제 한 거야? 이랬더니 심심해서 풀었대요. 선생님한테 전화했죠. 심심해서 풀었대요. 심심해서요? 너 이거 푸는데 얼마 걸렸냐? 했더니 30분 걸렸대요. 그 다음에 선생님 놀라고 나도 선생님 어떡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어머니 조금 생각해 볼게요. 민영이 집에서 따로 공부하는 게 있어요? 이랬더니 아빠 보고 물어봤죠. 민영이 따로 공부하는 거 뭐 있어? 물어봤더니 수학 교과서 하나 사줬대요. 그게 바로 최상위 수학이었어요. 보고 이제 우리는 학원 보낼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때는 아이를 돌봄센터로 우리 보낼 때거든요. 애가 어리고 아빠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하니까. 그런데다 이제 학원 보낼 수 있는 이런 경제적 상황이 안 돼서 그냥 돌봄센터를 보낸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를.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민영이는 지역아동센터밖에 없어요. 센터에서 무슨 공부를 시키니까 센터는 그런 공부를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빠가 뭘 시켰나 했더니 아빠가 최상위 수학 교과서를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네 알아서 풀어라. 그냥 버려두고 이제 아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우리는 알아서 바쁘고 알아서 학교 가고 알아서 지역아동센터 끝나고 오면 애가 앉아서 혼자 앉아 그거 풀다가 재밌다고 학교 수학 교과서를 풀 게 없으니까 그걸 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는 결국 그렇게 종료됐죠. 그래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있더니 영재교육원 같은 거 한번 좀 알아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아볼 시간조차도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2학년이 지났어요. 근데 3학년 때 갑자기 학교 공지에 어떤 대학교에서 영재교육원 학생을 모집한대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시험 쳐보자. 니 도대체 어디까지 머리 좋은지 보자. 이러고 거기다 한번 시험을 쳐봤어요. 시험을 쳤는데 과제가 그래도 점수가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제를 풀 때 민혁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하고. 그래서 야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이래서 그 4학년 때 한 번 더 도전했는데 4학년 때 면접까지 딱 붙으면서 브릿지 영재교육원 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일반 학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브릿지 영재교육원을 아예 통째로 수료한 거죠. 4학년 수료하고 5학년 수료하고 올해 6학년 지금 또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영재교육원 다닙니다. 쌀교회를 맞이. 제가 뭐라고 인사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정말 이제 정말로 그때 진심으로 미국 분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미세 침략자라고 말했던 게 내가 오랫동안 그거에 관련돼서 또 병사들 교육까지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미국 가면 이게 길 가다가 돌멩이 맞지 않을까 그 걱정을 또 정말 많이 했는데 맨 처음에 미국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인분들이 우리를 맞아주는 따뜻함하고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건 진짜 남다른 감정이거든요. 저렇게 이제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모든 살아온 모든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그 하나의 공동체 때문에 이렇게 포옹을 할 수가 있구나. 진짜 자유는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그때 받은 감동이 정말 너무 컸고 그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서 제가 그 첫 해외 특강을 했어요. 아침 조문 시간에. 학생들이 거의 한 50%가 다 그 미국 학생들이에요. 나머지는 외국 유학생들이고. 내가 그 특강에서 이게 내가 어젠날 미제 침략자라고 해서 너무 미안하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학생들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어젠날 북한군 장교로서 나는 그 교육을 받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해서 제가 이런 미국 학생들한테서 특강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 강의 딱 끝났잖아요. 끝나고 내가 다음 강의 장소로 이동하는데 학생들이 그 강의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 다 기립박수를 했어요. 그 강의장에서의 한 200년 역사에 그렇게 기립박수를 받은 한 적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그때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다음 강의 장소로 이동하는데 학생들이 가면서 내가 가는 거 이제 멈춰서서 인사하고 내가 한 100m쯤 이제 보이잖아요. 어떤 여학생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지막에 끝내 뛰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가는 곳마다의 학생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또 내가 오니까 먼저 자리 다 일렬로 서서 자리를 양보해서 그걸 받은 게 내가 너무 컸거든요, 그때. 그 인상이, 그 감동이 받은 게 너무 컸고,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했고, 그게서 내가 미국에 대한 인식을 정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한테도 그걸 받았고, 2016년에는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시 일행에 같이 갔댔어요. 그때 갔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지나가다가 커피숍 한번 들어갔는데 내가 뒤따라 나오는데 문을 그냥 쑥 닫고 나갔어요. 근데 그 다른 미국인이 몸이 이만한 정말 소파만큼 이렇게 몸이 크신 분이 문을 딱 잡아주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우리 남편 보고 여자한테 문을 그렇게 했다고.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신랑은 내가 뒤에 쫓아오는 줄 모르고 문을 닫았대요. 근데 이제 그 예근이 하이! 맹!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다 웃었거든요. 엄청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도 그분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Thank you so much 이러면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그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카페에서 일어난 그 사소한 일상들 까지도 정말로 그때 정말 진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배운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고마웠을 뿐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외 활동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감정의 소통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언어 소통을 위해서 제가 듀오링고라는 애플로 지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정말로 영어 학원을 다니고 싶지만 스케줄상 그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일과 하면서도 어디에 가서 껐덕껐덕 절다가도 이제 자기 전에도 내가 오늘 못했으면 안 된다. 단 5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제가 어떻게 하나 듀오링고를 하는 시점이 이제는 1년이 넘었네요. 오늘이 아마 380일 되는 날일 거예요. 듀오링고를 하니까 작년 9월에 제네바 갔을 때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올해 1월에 또 지금 일정이 있어서 또 제네바에 갔거든요. 영어를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대부분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지금 올해 지금 제네바 갈 예정인데, 아, 이번에는 제가 조금의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플에서도 간단한 소통 정도는 제가 한번 영어로 해보는 걸 시도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북한 UPR 해입니다. 작년이 중국 UPR 관련된 해였고요. 올해 24년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가 중국 UPR 본회의 기간이어서 그때 제가 제네바에 갔댔습니다. 올해는 북한 UPR 해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인권 정례 검토를 하는 해면 북한 인권 단체들이 총 집중해서 아예 올인을 하는 해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국제 보고서를 쓰느라고 요즘 좀 많이 바쁘고요. 이러한 보고서를 쓰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의 내용이 제대로 유엔에 반영이 되게끔 하는 이러한 전략적인 국제 어드보커시 활동의 문제가 함께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은 조금 상당히 이제 비공식적으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픈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너무 힘들죠. 제네바 갔을 때 특히 음식 어떡하냐고. 나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치즈의 맛을 알게 됐고, 프랑스 소시지 맛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알게 됐고요. 퐁주가 뭔지 알게 됐고요. 퐁주에다 감자 찍어 먹는 거나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서 먹는 치즈와 제네바에서 먹는 치즈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치즈가 또 다르고요. 프랑스는 진짜 그 소시지가 너무나도 맛있더라고요. 그러한 문제, 그리고 또 제네바에서 기차가 너무나도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뻗어 있어가지고 정말 일밖에 열심히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일만 하는 게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대체로 이제 인권 피해 관련된 주제다 나니까 일주일 내내 그거 파묻히게 되면 정말 머리가 덜지경이에요. 그리고 나는 수많은 미팅들을 하면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나는 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즐거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권 얘기는 고문받고 피해받고 아이 잃고 어떻게 사망하고 어떤 이제 인권 유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라는 문제를 나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대신 다시 반복해서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대신 다시 말한다는 건 내 스스로가 다시 그 트라우마에 같이 그 감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그들의 언어를 대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간에 내가 막 힘들 때면 이제 주말쯤이면 이제 일행들이 자, 오늘은 일 하지 맙시다. 유엔 오늘 다친 날이고 오늘은 스톱합시다. 그리고 주말에 나랑 함께 바람 쐬러 나갑시다. 이러고 저를 데리고 안시를 간다던가 샤머니를 간다던가 이제 몽블랑을 간다던가 리옹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를 주말에 이제 아예 거기에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작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식사 같은 경우에는 유엔 식당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요. 각 나라 음식들이 다 있어요. 중국 음식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음식도 있고, 이런 음식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뷔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좀 많아서 그런 음식들을 이제 유엔 들어가면 그런 데로 음식을 먹는데 밖으로 나오면 이제 퐁주를 오늘도 퐁주 먹어야 돼? 야, 퐁주 한 번이면 되지. 야, 이거 매일 먹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심지어 제네바에서 내가 컵라면을 사려고 한 번 매장에 들어갔는데
매장이 지나가는데 그 매장이 컵라면을 밖에다 이렇게 홍보를 진열대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매장이 내가 지나갈 때다 문을 안 열어. 그래서 그 매장에 문 여는 걸 일주일 만에 겨우 가서 겨우 그 문 여는 시간을 맞춰서 가서 그 컵라면 2개를 하나당 5,000원씩 사가지고 라면 먹는데 야 라면이 또 그렇게 또 희소가 되더라고요. 야,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음식 때문에 가장 좀 많이 힘들고, 그러다 나니까 이제 또 제네바는 모든 식사나 숙박비가 엄청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한 끼를 사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숙박비 안에서 이제 식비가 하루 3끼분이라고 예산은 받았지만 그게 하루 1끼분밖에 안 돼요. 유엔에서 밥 줄 때면 이제 그것도 우리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유엔 들어가서 많이 먹고 밖에 나와서 최대한 식사를 아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1끼, 2끼만 먹는 게 거의 제네바 가 있는 동안은 대부분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다니까 이제 체력상으로도 그때는 또 마지막에 이번에 오고 나니까 모두 나보고 대표님 반쪽됐습니다. 예, 반쪽됐습니다. 아, 군턱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해외에 나가서 외교관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도 못 꿨죠. 그러나 이제 지금의 김정아는 어젯날의 김정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김정아가 빛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 인생에 어떻게 내리막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길도 올리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듯이 그러한 인생을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던 그것은 나한테 차려진 삶이고 그거의 과거의 시간이 무엇을 겪었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젯날의 김정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김정아가 빛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